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의 신검, 제도의 마음, 제도의 몸부터 시작하면 되죠. 앞에서 제도의 의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도 역시 절대자와 함께하니 창조와 파멸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형태를 지닌 의지와 창조와 파멸작용이 결합하면 제도의 신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신검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창조와 파멸작용과 형태를 지닌 의지가 결합이 되면 생성되는 것이지요. 제도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 대 둘이 되었고 둘이 대 하나인데 이는 제도의 신검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영역들에 존재하는 체계들의 결합이 제도의 몸을 구성하게 되고 각 영역의 체계는 제도의 몸의 하나의 신체 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체계는 부분 제도라고 했죠. 신체 기관으로 볼 수 있죠. 제도를 몸으로 보면. 그래요. 제도의 신검은 제도의 형태를 지닌 의지가 말을 바꾼 거죠. 창조와 판별작용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의 신검은 이꼬르 제도의 형태를 지닌 의지 플러스 창조와 판별작용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제도의 의지 형태는 앞에서 4개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대표적인 건 4개만 그래요. 얘기한 거죠. 하지만 이는 하나인 것이 양적으로 성장하며 질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4개의 핵심 의지 형태는 제도의 생명의 유지 및 발전에 적절하게 선택되어 중심 의지 형태로 나타나지요. 즉 중심 의지 형태는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이동하여 하며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4개의 의지 형태를 봐야 되겠죠. 1.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여 사회의 무속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 영역의 구성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 구성하여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사용되지 않게 한다. 제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으면 전쟁과 같은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여 제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한다. 시장과 자본을 고도화하여 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 및 국민 개개인의 부를 증대시킨다. 핵심 의지 형태인데 4가지를 언급했는데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한계가 중심 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여 사회의 무속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 혹은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중심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 영역의 구성은 다수 선택에 의해 구성하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사용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다른 의지에 앞서서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으면 전쟁과 같은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여 제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3번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침략을 받았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협이 되어 있는 요인을 제거하려 하죠.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거죠. 물론 핵심 의지 형태들의 결합에 의해 중심 의지 형태가 규정될 수도 있는데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중심 의지 형태가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꼭 한 가지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1분과 2분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 의지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심의지가 핵심 의지들의 결합에 의해 생성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주로 어떤가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그래요. 1번과 2번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심 의지 형태는 창조와 파멸작용과 결합하여 제도의 신검이 되어 제도의 후천적 무아에서 의지에 합당한 개념이나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좀 바꾸는 거죠. 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복지, 물질 만능주의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적과 친구, 전쟁과 대화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판단 및 수단까지 만들어내지요. 제도의 마음이라니까 제도에도 마음이 있느냐,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요. 제도는 뭐 때문에 있나요? 인간 때문에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요? 제도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집단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단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타나요. 그리고 제도의 의지는 뭐예요? 집단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의 의지에 의해서 신금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를 현실화하죠. 그 현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시장지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뭔가요? 농업에 기반한 자급자족 시대죠. 시장지배 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도가 많이 바뀌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신분제도가 사라지죠. 시장지배 시대에 맞게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왕이나 귀족이 사라지면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사회 전체 이익 혹은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다수에 의한 지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욕망에 근거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조직에 의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된가요? 그것을 소수가 추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수 전체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수에 의한 지배가 다수의 전체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이 있죠. 제도의 후천적 무아. 제도의 후천적 무아는 제도의 후천적 마음이다. 무아를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걸 쓰니는 과거에. 제도에는 후천적 마음에 대비되는 선천적 마음 역시 존재한다. 제도의 발전이 궁극에 이르면 제도의 후천적 마음은 제도의 선천적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을 제도의 부활로 규정할 수 있다. 제도의 선천적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관념이 드러난다. 그 선천적 마음은 뭘까요? 절대자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이 들어간다. 앞에서는 4가지였지만 여기에서는 10가지가 드러나죠. 그래요. 4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하늘나라의 법이 사회에서의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더 뒤에 쓰여진 거죠. 예전에 언급했죠. 한 1번만 볼까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딸린 조항은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죽여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잔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법이 하늘나라의 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지배 시대라 했죠. 교환이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인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래한 거예요. 고대 농민국가 시대였던가요? 농민이 자급자족에 의해서 살았죠. 토지의 바탕하에서 토지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파괴하고 가축이나 곡물을 파괴하려는 뭐 삼짐승이나 도적이 침입하면 어떡하나요? 농민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거나 대적해서 싸우겠죠. 이길 수 있으면 쫓아내거나 죽이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농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나요? 자기 삶이 터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죠. 시장과 기업은 뭔가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그게 근로자이건 기업 소유자이건 기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죠. 그리고 뭐 식량이건 주택이건 필요한 것을 어디서 구매하나요? 시장에서 구매해야죠. 뭔가요? 농민의 토지와 똑같이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는 생각을 지녔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고 뭐 약탈자일 수도 있겠죠. 다른 국가의 어떻게 해야 돼요? 말리거나 교화시키거나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뭐가 되나요? 이리 때와 똑같은 거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한번 보세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하늘나라를 이루는 공구의 법과 하늘나라 법의 순위 보면 돼요. 이러한 개념이나 관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개념들 전체를 무는 구조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들은 개념이나 관념은 구조 속에서 시기별로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개념은 쇠퇴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죠. 현실은 어떤가요? 많이 쇠퇴하였죠. 최근에 약간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이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제도의 후천 정부화가 정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절대자와 자비와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후천 정부화 역시 제도의 발전에 대응하여 변화하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직 절대자와 자비와 사랑을 담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마음은 사회 구성원들 집단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발전하나요? 발전하지 않나요? 발전하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요. 발전을 해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구성된 조직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기 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탐욕으로 인해 파멸을 면치 못할 수도 있지요. 유행을 탄다는 거죠.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의지가 민주주의 구성 원리를 선택한 것은 시장 질서의 양적 성장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선천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생겨나고 질적으로 불안한 형태를 드러내며 이는 제도를 위협하는 인간 집단을 쉽게 양성하고 제도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병들게 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선택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널리 많은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죠. 한국도 거의 그러하죠. 그래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늘나라 법을 모르고 일단 무지겠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드러난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절대자의 뜻이겠죠. 민주주의가 드러난 참된 절대자의 뜻은 뭐라 했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도 도입된 거죠. 단순히 다수에 의한 지배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이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왜 선택했을까요?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는 그러한데 권력 투쟁 속에서 드러났죠. 그렇게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권력을 그래요.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입이 됐겠죠. 그러면서 다수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 실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잘못 무지에 의한 것이죠. 이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구성된 국가들이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된 국가들에 의해 패망하여 수천 년간 사라졌던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제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겠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이런 것보다. 단순히 군주제보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도의 의정태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하더라도 다수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가 있으면 반감을 살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어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 왜곡이 된 건가요? 10번은 현 시대에 나타나서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잘못 이해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사명을 행하는 것이니 선거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평가는 가능하지요. 세월이 흘러 결과가 드러나면 분명히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 부분에 입각해 분석하면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현 시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받아들여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평가도 이제 객관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명을 행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보다 상위의 개념일 수는 없지요. 인간계의 개념 역시 절대자와 함께하니 다수가 반드시 순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요. 다수 역시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그릇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억 명이 있는데 오직 한 명만 올바른
그래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9,999명이 잘못된 것이고 그 한 명이 선한 이다. 그 한 명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